좀 주변에서 이런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 좀 실감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왜냐면 진짜 뭐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도 있고, 저희 어디 가서 뭐 주식 추천한다고 했을 때 해외 미국 주식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당장 이제 회사의 약정들 이런 것만 봐도 뭐 구체적인 수치를 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네. 뭐 3-4배 이렇게 더 월약정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니까 아, 정말 대중화가 된 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죠.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 중에서도 IT 쪽을 담당을 하시니까 더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요즘은 또 이제 가장 핫한 주제가 또 메타버스잖아요. 이게 미국이랑 한국에서 유독 핫한 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왜 한국에서 유독 이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는 걸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뭔가 이 테마를 이제 찾으려는 그런 투자자들의 마인드, 그리고 이제 주도주를 찾고 싶어하는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 이런 게 좀 한몫을 한 것 같고, 미국에서는 또 이제 메타버스 테마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뭐 물론 관련 종목들도 나름 테마를 타서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막 이것저것 연관을 해가지고 모든 정말 이제 걔네 같은 경우 진짜 좀 연관성이 좀 있는 애들이 오르는데 여기 한국같이 막 진짜 매출 비중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오르고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현상 같아요. 제 생각에. 테마의 민족이죠. 네, 테마의 민족. 어떻게든 네. 정치 테마주 보면 아시잖아요. 네, 이 메타버스 얘기를 이제 좀 심도 있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지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구원님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시니까 좀 간략하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메타버스는 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메타버스는 메타가 초월, 가상을 뜻하는 말이고,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 세계, 우주관 뭐 이런 거의 합성어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3차원의 가상세계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좀 학술적인 정의는 또 있긴 해요. 근데 좀 그건 어려우니까 그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저 메타버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가상세계, 그다음에 VR 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거울 세계, 미러월드라고 하는 거울 세계, 그리고 세 번째가 증강현실, AR, 그리고 네 번째가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 아마 AR, VR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네. 미러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울 세계라고 해서 약간 디지털 트윈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걸 똑같이 카피캣을 떠가지고 거기에서 정보를 덧대어가지고 네. 보는,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의 어스, 네이버의 지도, 스트릿뷰 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라이프 로깅, 네 번째 개념인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그런 SNS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신체 활동들을 인터넷에 기록을 하는 거고, 거기서 뭐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면 뭐 저희가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CCTV나 이런 비자발적 라이프 로깅이라고도 하고, 네네.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핸드폰이랑 스마트워치랑 그 자동 그 신발에다가 운동화에다가 칩셋을 연결해서 뭐 심장 박동수라든지 GPS라든지 이런 뭐 신체 기록들을 다 모집해서 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뭐 마케팅도 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라이프 로깅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광범위하고, 뭐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의의 해석을 하자면.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메타버스 하면은 연결되는 개념은 뭐 VR이라든지 네, AR이라는 거겠죠. 그럼 이 메타버스의 성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인 시장 규모는 이게 다 너무 제각기고, 그냥 지금부터 얼마나 성장할 수 있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한 5년 안에 10배? 이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중화 직전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시그널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템버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종목들이 대표적인 성장주 라고 볼 수 있네요. 예. 향후 5년, 10년 내에 10배 이상은 커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시장이니까 그럼 좀 이런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을 많이 포착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시그널을 보셨나요? 보통 이런 대중화가 되려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어떤 검증을 받거나 실효성을 좀 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군대예요, 군대. 네. 네. 생각해 보시면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대부분 약간 군대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진짜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가 국방부랑 미국 국방부랑 뭐 220억 달러 계약을 했어요. 굉장히 큰 규모고 네네. 이게 뭐 전투할 때 쓰이는 이제 고글이라든지 네. 그런 군용의 제품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실효성을 입증받았다는 거고 이게 상품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군대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리고 또 B2C 제품으로 네. 이렇게 대중화된 제품이 나온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런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이제 그런 데서 입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제 좀 화두가 된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3월에 로블록스 상장이 좀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로블록스는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한 게임 플랫폼이다. 이 정도로까지만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성장성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로블록스가 이제 상장을 할 때 증권거래 신고서에 제출한 S1 그 보고서를 보면은 네. 메타버스란 용어를 16번 정도 언급을 했어요. 네. 우리가 메타버스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어쨌든 그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의 가장 키워드는 아바타예요. 근데 그 아바타라는 걸 통해서 3D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일단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 아바타를 통해서 뭐 게임도 하지만 SNS 활동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게 현실 세계랑 또 연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약간 혼재돼 있는 그런 게 또 중요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을 받았던 그런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로블록스는 사실 하나의 플랫폼이고 수만 가지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용자들은 그 게임들을 이용하는 거고 개발자들이 있고 제작자들이 있어요. 개발자는 게임을 만드는 애들이고 제작자는 뭐 아이템이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네. 뭐 개발자랑 제작자는 같은 묶음이죠. 그래서 회사는 이 스튜디오라는 걸 제공합니다. 근데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개발자들이 그럼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가상 공간, 경험을 만드는 거고. 네네. 그 로벅스라는 가상화폐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나 개발자들은 로벅스를 회사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이때 이제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건데, 뭐 1 로벅스에 0.0035 달러 정도 해요. 이거 뭐 회사에서 정한 환율에 의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이 구매한 로벅스를 가지고 게임 하는 건 공짜예요. 근데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뭐 기능을 사거나 이런 거는 유료죠. 로벅스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게임 안에서 로벅스가 유통이 돼요. 왜냐면 개발자들끼리 또 교환을 해요. 뭘 교환하냐면 약간 게임을 중간 형태로 3D 모델을 만들어서 반제품 형태로 이제 서로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때 로벅스를 주고받고 뭐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 게임을 홍보를 하잖아요. 그때 또 로벅스를 써요. 그래서 로벅스가 안에서 유통이 되다가 처음에 이제 회사가 로벅스를 팔 때는 이 그로스 부킹이라는 걸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출의 선행지표 개념인데 약간 수주 잔액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로스 부킹으로 잡아서 뭐 안에서 막 유통이 되다가
한 23개월 정도 지나서 이 그로스 부킹을 개발자나 이용자가 로벅스를 다시 현실화폐로 바꾸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네. 뭐 크로스 부킹이 매출의 선행 지표로서 성장성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매출은 좀 약간 후행적으로 이제 바꾸는 시점에 이제 그 매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다. 이 일반 기업과 매출 인식 기준이 좀 다르다. 근데 사실 대부분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약간 아이템 같은 거 매출 인식할 때, 뭐 감가상각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또 SEC에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너네 매출 인식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뭐 이런 뭐 구두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는 하는데 뭐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얘네가 이제 왜 각광을 받냐면 생태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유튜브랑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비슷한 게 네. 얘네가 게임을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돈을 많이 벌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용자들이 막 아이템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도 이제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다 이제 광고 수익을 쉐어할 수 있잖아요. 보통 유튜브는 6대4 정도 하잖아요.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이제 랑 유튜브랑. 네네. 근데 얘는 한 7대3 정도 가져가요. 개발자가 7, 플랫폼이 3. 그 정도로 가져가고 10만 불 이상 버는 개발자들이 뭐 한 300명이 넘나? 만 불 이상 버는 개발자는 뭐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커뮤니티가 되게 육성이 잘 돼 있고 그걸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회사가. 그래서 이런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또 현실 세계 경제랑 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판만 깔아주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부분들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비슷한 뭐 경쟁사 없을까요? 로블록스랑 비슷한 비즈니스를 구현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 로블록스가 경쟁사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하나의 플랫폼 업체로 보느냐 아니면 약간 소프트웨어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체로 보느냐 뭐 이런 좀 뷰의 차이가 있을 텐데 네. 플랫폼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경쟁사라고 하면 뭐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면은 게임 회사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상장을 안 했지만 포트나이트를 갖고 있는 에픽 게임즈라든지 아니면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네. 업체들가 있겠죠. 그런 애들은 사실 뭐 100%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 있는 경쟁사는 아니고 사실 약간은 지금 상태로서는 로블록스는 이렇게 약간 독보적인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이제 메타버스를 엮일 수 있는 업종도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뭐 게임 업종도 있을 테고 플랫폼도 있을 테고 뭐 5G도 있을 테고 되게 다양한데 좀 이 관련 업종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메타버스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밸류 체인으로 구분해봤을 네. 때 크게 이제 인프라 쪽, 그다음에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랑 컨텐츠 쪽, 그다음에 플랫폼 이렇게 4개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네. 인프라 쪽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5G,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기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하드웨어는 당장 이 AR, VR 구현할 수 있을 때 필요한 VR 헤드셋이라든지 AR 글라스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칩셋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랑 컨텐츠 쪽은 실제로 이 AR, VR로 구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들 거기에 이제 IP를 제공하는 그런 네. 뭐 엔터사들 네. 뭐 그런 업체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업체들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 그런 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4가지로 크게는. 그럼 이제 메타버스 밸류체인 안에서 좀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보는 업종은 어느 쪽이신가요?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플랫폼 업체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인프라 하드웨어 그렇게 쭉쭉 나와서
이렇게 좀 했겠지만 초기 단계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또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네. VR 헤드셋 같은 네, 그럼 일단 하드웨어가 이제 쭉 보급이 돼야지 이제 시장이 네네. 이제 붐업이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하드웨어가 초기 수혜가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기억해 보시면 2014년도에도 AR VR기가 나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대중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게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컨텐츠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그냥 컨텐츠 만드는데 너무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근데 이제 유니티 같은 업체들이 나오면서 이 컨텐츠의 진입 장벽을 확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컨텐츠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시장 지배력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수혜 폭이 좀 클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선호도를 굳이 따지자면 뭐 플랫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 순서가 아닐까. 네. 플랫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 이제 사실 이제 가장 대장주는 로블록스일 거고, 그리고 메타버스 밸류체인 내에서는 이제 수혜 폭이 가장 크고 직관적이고 직접적이고 직결되는 거는 유니티 네. 소프트웨어겠죠. 왜냐면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게임 엔진 시장에서,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죠. 네. 3D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시장,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거의 시장 점유율이 한 45%, 거의 절반에 가깝고, 그리고 특히 AR, VR 컨텐츠 만드는 데서는 더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포켓몬고, 뭐 카트라이더, 뭐 웬만한 유명한 게임들은 다 유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티가 있을 거고, 네. 아직은 상장은 안 했지만 텐센트가 좀 많이 들고 있는 에픽 게임즈도 내년 상장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에픽 게임즈가 상장을 한다면 그 회사도 지금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포트나이트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안에 언리얼 엔진이라는 네. 유니티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충분히 주목 가능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워낙 메타버스가 뜨겁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렇죠. 네. 좀 어떤 부분들을 더 궁금해하시던가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워낙 광범위한 개념이고, 지금 저희가 언급된 종목들이 이제 대형 기술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실 메타버스 때문에 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련성은 분명히 있는데, 뭐 사실 그런 대형 기술주들이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받아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고, 실제로 메타버스 테마로 움직였던 미국 종목들은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코핀, 뷰직스, 뭐 이런 스몰 캡들, 그리고 당장 AR 클래스라는 이제 고글이나 뭐 스마트 클래스 만드는 업체들, 거기에 이제 핵심 디스플레이 솔루션 공급하는 업체들이거든요. 뭐 그런 업체들이고, 또 뭐 거기다가 뭐 아크에서 또 이게 뭐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수급 효과도 좀 있었고. 그렇다면 뭐 엔비디아, 뭐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업체들이 메타버스야 이러면서 주가가 갈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쵸. 사실 연구원님이 그 리포트에서 뽑아주신 이제 선호 업종 중에 하나로 엔비디아가 있던데요. 이제 그래픽 카드 수요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미 충분히 잘 나가고 있지만 추가로 이제 메타버스 환경,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대중화될 경우에 그래픽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이제 선호주로 뽑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5G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더 빠른 그 데이터 트래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5G가 필요한 환경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를 말씀을 하신 걸 테고, 네, 되게 광범위한데 사실 이게 눈앞에 당장 닥치지는 않아서 앞으로 더 이 종목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